이제 우리가 2단원하고 3단원 나눌 건데 2단원은 중학교 2학년 교과과정 내에서 원자의 구조 우리 1학기 때 배웠지. 그지? 근데 그 원자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원자의 구조가 한이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하고 화학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 배웠었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그지? 원자는 핵이 있다 그랬고, 자, 삥 둘러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있다 그래. 핵은 전기적으로는 어떤 전기를 띠어요? 플러스. 왜 플러스 띈다 그랬지? 그렇죠. 여기가 가르쳐. 그래서 이제 여기 양성자라는 입자하고 중성자라는 입자에 의해서 핵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핵이 있으면은 그 핵 주변에 이와 같이 전자가 있으면서 얘를 갖다 뭐라면 원자라 그러고, 원자는 항상 중성 원자이다. 이게 아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일 거야. 그죠? 그럼 요번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자, 봐봐. 이게 원자의 구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를 먼저 배워. 자, 그러고 나선 두 번째로 배우는 건 뭐냐면, 어, 원자 눈에 안 보이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요즘에는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볼 수 있다기보다는 원자를 이렇게 하나씩 찝어낼 수는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하나씩 찝어내가지고, 뭐 글도 쓰고 막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원자입니다. 볼 수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설명하냐면 사람들한테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원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알았지? 그런 이제 그 모형에 관한 얘기를 원자 구조를 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원자가 이제 원자 구조, 그 다음에 원자가 어떻게 발견되고 다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원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원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주기율표야. 근데 이제 주기라는 요 표현이 있어요. 이 주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주기라는 표현은 되풀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풀이 된다. 음,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다라는 의미로 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되풀이 되는 성질들을 배우게 됩니다. 되풀이 되는 성질은 뭐 유효 핵전화라는 거,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하고요. 반지름 하고요. 이온의 에너지 같은 거.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되풀이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자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자의 구조예요.
자, 역사적인 얘기를 먼저 해줄게. 화학에서는 그 기원 전에 두 가지 할아버지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모크리투스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얘기하냐면, 사원소설이라 그래서, 물질을 이룰 때는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원소설.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말이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리스어로 아토모스라. 이건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야.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거 들어봤죠? 데모크리토스. 중학교 1학년 때.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 들어왔지? 그러니까 아토모스는 처음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1700년대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그 라부아지. 그러니까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화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화학이 이제 정량적인 화학이 시작하다가 1806년에 볼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대략 2000년이 넘는 시간이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화학은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거든. 이 중간은 뭐 있었어? 그런 거 알아? 이 중세 시대 때 뭐 있었을까? 이 연금술이 있었죠. 알지? 연금술은 뭐 하는 거래? 금 만드는 거래, 금 만들기.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금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금을 만드는 어떤 기술들을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 하지만 이건 과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170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돌톤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뭐다? 어텀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죠, 원자. 그러면 이 어텀이란 말은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봐봐. 여기서 나온 게 어텀. 알았지? 그러니까 아토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나온 게 어텀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대요. 이 아라는 게 낫을 의미하는 거고 이 토모스가 디바이디드를 의미한대. 그러니까 not divided 하면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그런 뜻이잖아. 그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텀이 나온 거예요. 1806년.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작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원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1800년대에는 어떤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냐면, 물리학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해요. 알았어? 물리학. 그것도 뭐, 역학 알아? 뉴턴 알지? 몰라?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물리학은 뭔지 알지? 그제? 이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물리학 중에서도 전기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이런 분야들이 많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험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방정관이라고 그러거든. 방정관. 이게 여기 이제 전원장치 연결해 놔가지고 물질 집어넣고 이렇게 빛을 갖다 전기를 아주 강하게 걸어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그런 실험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봐봐. 1886년도 뒷장 좀 넘겨보세요. 이 골트슈타인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양극선 실험을 했어요. 양극선. 양극선 실험은 뭐냐면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했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알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사실. 여기다 수소기체를 집어넣은 거야.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놨죠. 그랬더니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플러스 극 쪽에서 뭔가 빛 같은 것들이 나오더래요. 그럼 이걸 이제 양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그럼 왜 양극선이라 그랬냐면 양극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 이 뜻이야. 알겠죠? 플러스 극 쪽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양극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와. 나중에 이제 얘를 확인해 보니까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라는 것을 알았고 입자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86년도에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알겠지? 뭐를 이용했다고?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양성자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뭐 단지 이 양성자는 그 입자가 어떤 물질, 수소라는 어떤 물질에서부터 이 수소가 변해서 나오는 거니까 원자의 구조하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이런 입자가 있구나. 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구나. 라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죠. 1886년도에. 자, 그러다가 1897년도에 이번에는 실험을 보게 되면 조금 실험이 수정이 됐어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다 놓고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연결한 거죠. 아까지는 좀 다르죠. 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이 플러스였죠. 이제 마이너스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다음에 고전압을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양극선 실험을 할 때는 수소기체를 집어넣는데 이때는 진공을 만들어요. 진공. 알겠죠? 자, 진공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전원장치에다 전원을 딱 연결했죠. 연결을 빡 했더니만 애들이 뭔가 빛 같은 애들이 슉 나왔어. 알았지? 근데 앞에서는 수소기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걔는 수소의 한 일부분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양극선 실험은. 근데 이게 진공이잖아. 그지? 근데 똑같이 뭔가 빛 같은 애들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극에서 나왔다 이거지. 자, 이전엔 양극선이었고, 이번엔 음극선이야. 근데 음극선의 정체가 뭔지 몰랐어.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요. 첫 번째, 이거 볼까? 음극선이 있는데, 이쪽에는 플러스 극을 여기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다 할게. 자, 그랬더니만 애들이 가다가 슝 쉬더래. 첫 번째.
첫 번째 결과 뭐라고요? 휜다. 첫 번째 결과 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갖다 놔두면 그림자가 진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떤 화학자들은 얘는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빛이라면 이렇게 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다음 이번엔 바람개비.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바람개비를 놨죠. 바람개비가 돌더래. 자, 세 가지가 실험 결과야. 어떠한 전기를 걸어놨더니만 휜다는 결과하고, 그 다음엔 물체를 갖다 놨더니만 그림자가 생긴다는 결과, 그 다음 바람개가 돈다는 결과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결론을 통해서 첫 번째 알게 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음극선은 플러스 쪽으로 휘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얘는 전기를 띠고 있다. 근데 그 전기가 무슨 전기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전기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휘었어요? 플러스 쪽으로 휘었죠. 두 번째, 그림자가 생긴다. 그럼 얘는 일단 빛처럼 뭐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다. 직진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빛은 아닌 거야. 왜? 빛이면은 이렇게 휘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직진한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실험 결과야. 바람개비가 돌았대요. 근데 바람개비가 왜 돌아요? 응? 자,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바람개비가 왜 돌아? 왜 돌아? 바람이 불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바람이 불었을 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공기가 날개를 때리는 거야. 그럼 질량을 가지고 공기가 날개를 딱 때리면서 얘한테 힘을 주니까 돌아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바람개비가 돌았는데 여기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진공으로 했다 그랬죠. 자, 진공을 했다는 얘기는 여 안에 공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자가 없다는 뜻이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개비 돌았대. 그렇다면은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애는 보다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질량을 가진 입자가 전자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세상에는 전자란 입자가 존재한다. 전자란 입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돼요. 누가? 톰슨. 톰슨 있죠?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란 입자는 그 이후에 질량이라든가 전기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아. 질량이. 응? 어마무지하게 작아.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입자니까 이 전자가 원자 안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누가? 톰슨이. 톰슨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원자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박혀 있는 거지. 플러스를 띄는 공간. 왜? 이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원자는.
근데 그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 주려면 질량을 가진 입자가 많아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입자죠. 첫 번째, 양성자 발견했고, 두 번째, 전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통해서 이제 푸딩 모형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왜 푸딩 모형이라고 그러냐면, 뭐,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전자가 건포도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요. 그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퀴리 부인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이? 응? 퀴리 부인은 방사선을 발견한 사람이야. 아, 방사선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야. 알겠죠? 엑스레이를 발견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핵물리학자라고 해요. 핵물리학자. 핵물리학자가 그 당시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죠. 그 당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어, 방사선을 연구했던 사람. 방사선 알아요? 들어봤어요? 방사선? 알파선 있고 베타선 있고 감마선 이렇게 있어. 그 중에서 이제 알파선 가지고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거든요. 그 당시 알고 있는 건 이 알파선이라고 하는 애 정체가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라는 거 정도 알았어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게 이 알파 입자는 헬륨 있죠? 헬륨의 원자 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지금 뭐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아,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구나. 베타 알려줄게. 베타는 전자. 감마는 빛이에요. 그 러더퍼드는 이런 알파 입자를 가지고 이제 여러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핵물리학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림과 같은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알았죠? 화장실 좀 갔다 오게. 그러면 알파 입자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 실험을 하는 거야. 그 중에 한 실험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알파 입자를 내놓는 장치예요. 요 제비 장치. 그리고 여기다 얇은 금박을 설치를 해요. 왜 얇게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이런 가정을 한 거야. 얇게 만들면 금 원자 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층 정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얇게 만든 거야. 두들겨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파 입자가 발생하는 장치를 놓고 이 금박에다 쏘는 거죠. 쏘았더니만 두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에 대부분이 다 찍혔어. 자, 두 가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금박이 찍혔다. 다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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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런 식으로. 자, 직진한 거 말고 아주 조금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산란했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 산란했다. 산란이라는 것은 지 멋대로 튀어나간 거야. 알았지? 자, 공을 딱 던졌는데 쭉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팅 하고 딴 데로 튀어나가는 걸 우리가 산란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극히 일부분이 알파 입자의 극히 일부분이 튀어나갔다. 자, 이런 걸 산란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결론은 두 가지라 그랬어. 자, 대부분은 뚫고 나가고 아주 일부분만이 산란했다는 것이 실험 결과예요. 자, 그럼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왜 뚫고 나갔을까?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부분. 알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는 이 결론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요. 이 결론으로 예,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원자의 가운데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고 이렇게 튀어나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원자 핵은 어떤 성질이 있냐 이거지. 첫 번째, 매우 작다. 자, 얘가 원자핵이 크다고 생각해봐. 원자핵이 떡하니 크게 있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될까? 애들이 산란을 많이 하겠지. 근데 매우 극히 일부분만이 산란했다는 것은 매우 작다. 두 번째, 음, 무겁다. 원자핵이 무겁다. 가벼우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들어오는 애도 알파 입자잖아. 그지? 이 들어온 애가 알파 입자인데 가벼우면은 원자핵이 가벼우면 밀고 나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자핵이 무겁기 때문에 얘들이 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매우 작다. 뭐냐면 두 번째는 무겁다. 그 다음에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거야. 응? 자, 만일 원자 핵이 물렀어. 물컹물컹해. 그러면 알파 입자가 와서 어떻게 될까? 여기에 콕 박혀버리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거는 얘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들어오는 애가 알파 입자가 있다고 그랬죠?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는 어떤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알파 입자가 원자핵이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겠지. 그죠? 원자핵이 마이너스면 딱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붙지 않고 튀어나왔잖아. 그럼 달라붙지 않고 튀어나갔다는 것은 얘가 무슨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 러더포드가. 러더포드는 자기가 발견한 원자핵을 가지고 이제 그 원자의 모형을 갖다 얘기하게 되죠. 어떤 모형을 얘기하냐면, 자, 원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태양계처럼, 응?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존하고 있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 왜 플라스틱이 있죠? 이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러더퍼드가 우리가 앞에서 볼트슈타인의 양성자 있었지. 자, 그걸 도입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요 안에는 뭐가 있어서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다면 양성자끼리는 어떤 힘이 있냐면 반발이라는 힘이 있어요. 맞나요? 서로 밀치는 반발이 있다고. 이 반발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야. 왜? 공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이 반발을.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도 그 반발을 전자가 없애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전자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전자가 는 반발은 생각 안 하는 거지. 전자가 는 반발까지 고려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양성자들 간의 반발을 전자가 없애줄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단락저지입니다. 이제 일단 원자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 러더포드의 제자가 있었어요. 체드윅이라고.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비슷한 실험을 하기는 해요. 어떤 금속박에다 알파 입자를 충돌하는 실험을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거예요. 전기가 전혀 없는 이런 걸 우리가 중성자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성자가 어디서 왔을까? 이 커다란 중성자가 생각해보니까 전자는 아닌 거고 원자핵이 플러스일 때니까 양성자도 아닌 거야. 당연히 양성자의 반발을 갖다 상쇄시켜주는 어떤 입자가 필요한데 그걸 중성자를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어요? 자, 밀치는 힘이야. 자, 밀치는 힘은 어떻게든 간에 상쇄를 시켜야 돼. 약하게 해야 돼. 그러면 원자에게는 다른 입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중성자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핵 안에는 체드윅이 발견한 중성자까지 해가지고 자 원자핵이 있으면 이 원자핵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있어서 양성자 간의 반발을 상쇄시킨다라고 한 게 바로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딕이 이룬 그런 업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중2 과학에서 배우는 원자핵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 원자핵의 구조는 누구에 의해서 체드윅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핵심 개념 문제, 확인 문제 있어요. 이거는 한번 지금 배운 내용이니까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남았어? 됐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응? 아직 덜 했어? 응. 응. 첫 번째 보면요. 진공관에서 높은 전압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인극선. 자, 음극선 실험은 음극선의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음극선이 어느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그 다음에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 그랬고 그래서 구성 입자에 뭐가 된다? 전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경로를 크게 휘어서 튀어나온다. 이건 빈 공간에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 전기를 띤 질량이 큰 핵이,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7번은 누구의 원자 모형이에요? 톰슨.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러더퍼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가 될 것이고, 얘는 중성자가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이게 낱말 뜻을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음극선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의 결과와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을 옳은 것을 찾보자. 자,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져과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 맞죠?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지나는 음극선이 질량화된다. 장애물에서 그림. 이건 직진성이잖아. 질량화됐다는 얘기는 바람개비고. 틀렸죠.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닿으면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은 그렇죠. 전기를 띠기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띠는 입자들은 자기장에서 힘을 받게 돼. 그 다음 원자핵 하나시켰다. 양성자 양성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뤄 형성된 입자 양극선. 알았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하고 양성자 한 개가 있는데 전자를 잃으면 H 플러스가 돼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되면 양극선이 되는데 얘를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지만 양성자라는 표현을 써요. 중성자 가장 늦게 발견되고 맞고 전자는 음극선 이렇게 됩니다. A, B, C 중에서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한 위치 어디예요? A. 자, C 위치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되는 입자 뭐죠? 그렇죠. 원자 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러더퍼드는 금박에 알파 입자가 있어요. 알파 입자를 쏘여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하여 무엇을 발견했다? 톰슨은 체드윅은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자, 걔네들의 질량, 그렇죠? 질량은 1대 1대 1837분의 1이라 그러는데 질량을 얘기할 땐 얘네들은 무시해줍니다. 그렇지? 1대 1대 1837분의 1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 놓는다 이 말이지. 됐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통합과학이나 화학원이나 내신 문제에서는 뭐가 사실 살짝 무거워요. 중성자가 살짝 무겁죠. 이제 뒤에 지수를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4석이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질량 비를 1대1로 놓는 거예요. 근데 중성자가 살짝 무겁다는 사실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전하량의 비. 자, 전하량의 비는 양성자와 전자가 1대1이에요. 알겠죠? 양성자와 전자가 1대1이고 전하의 종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인 질량과 상대적인 전하량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와 같은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의해서 이제 뭐가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원소 기호가 있어요. 다 배웠을 거니까. 이를 뭐라 그러죠? 응? 그러니까 원자 번호, 그렇지. 살을 질량, 수. 알겠지? 이름이 이렇게 돼. 이게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를 의미해줘. 그런데 모든 원자는요, 중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동일해요. 알겠죠? 자, 여기 4. 4는 질량수라고. 자, 질량수는 위에서 상대적인 질량을 봐서 알다시피 양성자의 질량도 중성자의 질량도 1대1이야.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와 그다음엔 중성자의 합이에요. 됐죠?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림은 수소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원자 핵인데 양성자 하나 있죠. 몇 번? 1번.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죠? 그럼 몇 번? 1번. 근데 질량수가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니까 1번. 3이네요. 전부 다 수소야 아니야? 맞아요. 1번 수소잖아. 뭐는 다르냐면
질량이 다르대. 이런 원소를 저희 동위원소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원소들을 합해서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응? 뭐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 알겠지? 탄소도 마찬가지로 질량수가 12짜리, 13짜리. 뭐 그런 애들. 전부 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원자량이 있을 거거든. 원자량. 우리 원자량 1단위에서 이제 뭐 하여는 일단 선생님이 안 하긴 했어도 원자량이 뭔지는 알아? 원자량은 탄소 원자의 실제적인 질량을 12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보는 것처럼 원자량과 질량 수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얘는 질량을 이제 질량 수와 실제적인 질량을 탄소 원자의 질량으로 상대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 보는 것처럼 1.008, 2.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량을 이렇게도 못 넣고 이렇게도 못 넣어. 염소의 원자량을 이렇게도 못 넣고 이렇게도 못 넣는단 말이야. 알았지? 왜? 동위원소가 모든 원자들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요. 평균 원자량. 예를 들어서 자, 질량수 35짜리에 원자량을 35라 그러고요. 37짜리에 37이라고 봅시다. 맞죠? 원자량입니다. 그러면 35로도 못 놓고 37로도 못 나. 그럴 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찾는데 얘는 자연계 75%가 있고요. 얘는 자연계 25%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평균 원자량인 거죠. 이건 시그마니까 합이라는 표시야. 그건 알죠? 시그마. 자, 그럼 평균 원자량은 결국 원자량에다 비율을 곱해준 값이에요. 원자량을 보게 되면 35짜리가 있는데 75%면 4분의 3. 37짜리가 있죠. 얘는 4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35.5가 돼요. 자, 평균 원자량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자량들이 전부 다 평균 원자량이야. 주기율표 하나 보여줄까? 멋진 주기율이 어딨냐? 데이터. 멋지죠? 이 정도 돼야 주기율이라고. 염소 보여줄게. 염소. 저기 원자량 보여요? 35.453 보여? 오케이. 다음 거. 이는 30.9737 보이지? 맞지? 그지? 수소 볼게. 자, 수소는 1.00794 이렇게 있지. 그럼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원자량. 그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바로 지금 주기율표상의 모든 원자량들이 뭐냐면 전부 다 평균 원자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럼 그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평균 원자량 의미한다는 얘기는 원자량은 주어지지 않으면 못 푼다는 뜻이에요. 원자량 반드시 주어져야 분명히 풀 수 있어. 그냥 못 풀어. 걱정하지 마라. 주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분자량을 봅시다. 자, 평균 분자량도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해요. 일단 첫 번째는 평균 원자량의 합하고요. 자,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합하고요. 그 다음 가능한 분자량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서 다 합해주세요. 가능한 분자량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다 합해줘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염소가 있는데 CL2가 있어. CL2. 이제 이게 분자야. CL하고 CL을 만난 거잖아. 근데 CL은 그 원자량이 동위원소에 의해서 35짜리도 있다고 그랬고 7짜리도 있다고 그랬죠. 맞죠? 그러면 35하고 37이 만나서 분자를 이루는 거야. CL2니까. 그러면 35, 35 만나면 얼마죠? 그렇죠. 가능한 분자량은 70짜리 하는 거고 또 72, 또 72, 73. 그러면 두 가지 동위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량은 세 가지네요. 맞죠? 75, 70, 72, 74. 그럼 문제는 뭐냐면 비율이야, 비율. 자, 35짜리가 75%였거든? 이게 얼마야? 비율이 4분의 3. 얘는 4분의 1이었어요. 35짜리는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 내가 잘 봐봐. 너 혹시 확률 같은 거 배운 적 있어? 확률? 그럼 뭐 이런 거잖아. 자, 남자인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남자인데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은 10분의 1이야. 근데 남자인데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은 얼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곱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비율은 일종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연계에서 35짜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 그래서 비율이 75%. 그러니까 35와 35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결국 비율인 거야.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5가 돼야지. 그 다음에 72는 16분의 3이 돼요. 그다음에 얘는 16분의 3이 되겠죠. 얘는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70짜리부터. 자, 70짜리의 비율은 얼마예요? 16분의 9죠. 72짜리는 16분의 6이 돼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74짜리는 16분의 1이 돼.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분자량은요. 일단 평균 원자량이 각각 35.5니까 35.5에다가 더하기 35.5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예, 자 70에다가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72짜리 곱하기 16분의 6 더하기 74짜리 곱하기 16분의 1. 자, 두 개가 다 같은 값이 돼요. 얼마 나올까요? 71이 나오겠죠. 알겠어? 71. 이 진짜 나온 거 한번 볼게. 봐봐. 70짜리가 16분의 9만큼 있고 더하기 72짜리는 16분의 6이 있고 더하기 74짜리는 16분의 1이 있어요. 와, 나왔나?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평균 원자량을 알고 있으면 평균 원자량 합을 구하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동위원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이 뒤에 문제까지 해서 숙제를 해올 수 있겠지? 응? 요 문제, 요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뭐가? 중성자 질량 같고요. 전자는 매우 작다. 플러스 1이래, 양성자가. 전자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야. 0 돼야지.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이면서 뭐가 같아? 전자수와 같이 하죠. 중성자 수. 자, 그다음 먼저 얘는 B, 전자수 B. 중성자는 얼마가 돼? A 마이너스 B지. 동위 원소를 한다고 그랬지. 원자력 구성의 입자에 대한 선 옳은 것. 원자핵은 플라틴다 맞고, 원자핵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차지한다 맞고,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매우 크다. 이건 틀렸고. 값 상대적 질량 1로 놓고요. 얘는 빵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거. 일단은 원자핵의 전하량은 예, 양성자 수에서 결정이 되니까 D가 가장 크고요. 동위원소 질량수가 14가 되고 여기는 16이 되는 근데 같은 원자 A, B 질량수가 서로 같은 거 8, 8, 16, 23 같은 건 BC 이온과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쓰시오. 이온 자 A는 이온이에요? 아니네요. B는 아니네요. C도 아니네요. 그리고 D는 이온이네요. 그럼 D는 얼마가 돼? 플러스 이게 저 양성자 하나 더 많으니까 양성자수 11, 중성자수 12, 전자수 11. 그렇지? 자, 모형이에요. 전자 두 개 있죠? 원자라 그랬습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얘가 전자면 빨간 게 양성자야. 틀렸고요. 질량수는 아니죠. 3이죠. 3. 원자 번호는 2번.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맞죠? 원자량이 10하고 12인 동위원소가 있다. 자연의 3대 1이래요. 평형 원자량. 자, 10짜리는 얼마 있고 4분의 12짜리는 얼마 있고 4분의 얼마야? 응? 2분의 2분의 23. 2분의 23이면 수술하면 얼마니? 11.5네. 맞죠? 자, 그래서 16분의 6. 아, 플러스 안 받네요. 네, 잘했어요. 전자수는 몇 개? 자, 다음 시간에 여기 문제, 대표 자료 문제하고 풀어오세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